더러운 년, 소금 뿌려. 10년 전 추석날 밤 대성그룹 본가 대문 앞에서 한 여자가 굵은 소금 세례를 맞으며 맨발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15년간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남편 내조하며 헌신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단 하나. 시어머니가 50년간 간직해온 5억짜리 갑오 목걸이를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서연의 외침은 소금 자루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재현은 출장 중 우연히 들른 산속 암자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10년 전 그날 밤 본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작가 지망생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6년 추석 연휴. 오후 2시 대성그룹 본가 거실. 명절 분위기로 북적이던 대성그룹 회장 본가는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72세의 조 여사. 대성그룹 창업주의 유일한 며느리이자 현 회장 김철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2층 안방에서 금고를 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없어. 목걸이가 없어. 조 여사의 목소리가 본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큰딸 민경도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 목걸이. 50년 전 조 여사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비취 목걸이였습니다. 감정가 5억. 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갑오였습니다. 대성가의 며느리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조 여사가 금고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확인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민경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집안 어딘가에 있겠죠. 하지만 조 여사의 눈에는 이미 의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있어? 그 한마디에 민경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박민경, 48세. 조 여사의 외동딸이자 서연의 시누이였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민경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서연의 방을 향했습니다. 5분 후 민경이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민경의 손에는 비취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민경이 흥분한 듯 말했습니다. 서연이 방 서랍장에서요. 이불 밑에 숨겨뒀더라고요. 저도 믿기지 않아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순간 조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며 처음부터 반대했던 결혼. 그 모든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를 당장 끌고 와. 오후 2시 30분 본가 거실. 서연이 하인들에게 이끌려 내려왔습니다. 이서연, 45세. 대성그룹 전무 김재현의 아내이자 조 여사의 며느리였습니다. 15년 전 작은 꽃집을 운영하던 그녀는 재현과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15년간 묵묵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새벽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삼계탕을 끓였고
당뇨가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 식단을 짜고 운동을 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끌려온 서연. 조 여사가 목걸이를 서연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내 방에서 나왔다. 할 말 있으면 해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조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무슨이야? 민경이가 직접 내 방 서랍장에서 찾아냈어. 이불 밑에 숨겨놨더라며. 서연이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경은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그 목걸이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제가 형님께 뭘 잘못했나요? 민경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내 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원래 가난뱅이 출신은 못 속이더라. 돈 앞에서 본색이 나오는 거지. 조 여사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어. 천한 것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재현이 그놈이 안 듣더니 결국 이 꼴이야.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재현이한테 연락만 하게 해주세요. 재현이가 오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재현. 서연의 남편 김재현은 그날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신규 투자 건으로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남편. 자신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현이? 내 아들이 도둑년 편을 들 것 같아? 처음부터 내 주제에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인 게 잘못이야. 15년 동안 눈치나 보면서 밥이나 축내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민경이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니, 전현 앞에서 재현이한테 전화해요. 누가 뭘 하는지 직접 듣게. 조 여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뉴욕. 호텔 방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재현에게 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조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현아, 그년이 목걸이를 훔쳤어. 민경이가 방에서 직접 찾아냈어. 할머니가 물려주신 그 목걸이. 당장 이혼해. 재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그럴 리가.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조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내가 지금 도둑년 편을 드는 거야? 어머니보다 그년을 믿겠다는 거야? 민경이가 직접 봤어. 서랍장에 숨겨둔 걸 내 누나가 찾아냈다고. 재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서연. 15년을 함께한 아내와 평생을 키워주신 어머니. 민경 누나까지 증인이라면. 재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면 이혼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그 전화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재현 씨. 재현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조 여사가 하인을 불렀습니다. 소금 가져와. 굵은 소금.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금 세례. 그건 도둑이나 불륜녀를 쫓아낼 때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저주였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 조 여사가 손을 들어 서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입 다물어. 15년 동안 속아줬으면 됐어. 더 이상 내 거짓말은 안 듣겠다. 하인이 굵은 소금 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조 여사가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서연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서연의 눈, 코, 입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꺼져.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신발도 가져갈 자격 없어. 민경이 끼어들었습니다. 가방도 뒤져봐요. 뭘 또 훔쳤는지 모르잖아요. 하인들이 서연의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지갑, 휴대폰, 신분증까지 모든 게 빼앗겼습니다. 서연이 맨발로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10월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발이 차가운 돌바닥 위를 디딜 때마다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성그룹 본가의 불빛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서울 거리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오후 7시 서울 강남거리. 사람들이 서연을 피해 다녔습니다. 맨발에 피가 묻은 여자. 소금이 묻은 머리카락.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서연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집안 사람들하고만 어울려라는 말을 15년간 들었습니다. 밤 11시 서울역 근처. 서연은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노숙자 할머니가 서연에게 신문지를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거 깔고 앉아. 땅이 차가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간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다녔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숙자 할머니의 신문지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그날 밤 서울역 근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10월의 찬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재연의 변호사가 서울역까지 찾아왔습니다. 재연은 단 한 번도 서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재현 씨께서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하십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거부했습니다. 저는 훔친 게 없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서연은 그 말만 남기고 서명했습니다. 2주 후 서연은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강원도 산골 마을. 20년 전 부모님과 다녀온 적 있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관음사.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서연이 암자 앞에 도착했을 때 70세의 주지 스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먼 곳까지? 서연이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저를 받아주세요. 갈 곳이 없습니다. 스님은 서연의 맨발을 보았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들, 2주 가까이 떠돌았을 흔적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너라. 부처님 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단다. 그렇게 서연은 암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했습니다. 아침 공양을 준비하고 절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로 내려가 독거노인들을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경전을 읽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억울함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저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스님이 서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남을 원망해봐야 자신만 상처받는다. 놓아주어라. 서연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매일 108배를 하면서 원망보다 감사를 떠올리려 노력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 건강함에 감사, 지붕이 있음에 감사. 그런데 운명은 서연에게 진실의 실마리를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봄 암자 생활 2년째 되던 해, 서연이 마을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댁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점심 봉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야, 그 대성그룹 딸이 도박빚이 엄청나다며?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서울에서 사업하는데 그 바닥에서는 다 알아. 대성그룹 외동딸이 도박에 미쳐가지고 돈을 물쓰듯 한다더라. 카지노에서 수십억을 잃었다나 뭐라나.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경 형님. 도박. 그 순간 2년 전 일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목걸이가 서연의 방에서 발견된 날. 민경이 유독 먼저 제가 살펴볼게요 라고 나섰던 것. 평소에는 서연의 방에 발도 들이지 않던 민경이. 그리고 그날 아침 민경의 표정. 다른 가족들은 당황하고 있었는데 민경만 이상하게 침착했던 것. 설마.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암자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서연이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2년 전 일, 그리고 오늘 들은 소문. 스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스님, 저 억울합니다. 형님이 저한테 누명을 씌운 것 같아요. 도박빚 때문에.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아도 결국 흐르게 되어 있단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늘이 알고 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하지만 가끔은 너무 억울해요. 15년을 헌신했는데 단 한 번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스님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내가 결백하다는 것 부처님은 알고 계신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거라. 하늘의 인정이면 족하다. 서연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5년, 7년. 서연은 암자에서 묵묵히 살았습니다. 손등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승복이 유일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보살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이 돌보는 독거노인들은 20명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죽을 끓여 배달하고 빨래를 해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2016년 가을 서연이 쫓겨난 직후 민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걸이는 전당포에 맡겨 3억을 받았습니다. 도박빚 일부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 민경은 어머니 조 여사의 금고에서 현금 5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2018년에는 1억, 2019년에는 2억. 조 여사는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외동딸을 경찰에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민경아, 이게 마지막이다. 도박 끊어. 민경은 매번 내 어머니하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병이었습니다. 끊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재연은 재혼했습니다. 정미숙, 47세. 대성그룹 협력업체 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조 여사가 소개한 여자였습니다. 집안도 좋고 뒤가 없어. 조 여사의 추천이었습니다. 재연은 재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조 여사에게 아부하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오늘 삼계탕 해드릴까요? 어머니, 이 한복 정말 잘 어울리세요. 조 여사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재연은 알았습니다. 미숙의 삼계탕은 서연이 끓이던 것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접 닭을 손질했습니다. 어머니 당뇨 때문에 설탕 대신 대추로 단맛을 냈습니다. 그런 정성, 미숙에게는 없었습니다. 재연은 가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맨발로 쫓겨나던 모습이, 소금을 맞으며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재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거짓말을 할 리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2022년 어느 날, 재연의 서재에 이상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경 누나의 도박빚 내역서. 누군가 몰래 놓아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재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내역. 총액 18억. 재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나가 18억을? 그 서류를 놓아둔 사람. 최비서였습니다. 최비서. 55세. 대성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2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재연의 아버지 김철호 회장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최 비서는 10년 전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CCTV 백업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민경이 금고에서 목걸이를 가져가는 장면. 서연의 방에 몰래 숨기는 장면. 모든 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 여사가 무서웠습니다. 대성그룹에서 쫓겨나면 어디서도 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내야 했습니다. 최 비서는 10년간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2022년 최 비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경의 도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성그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고민 끝에 민경의 도박빚 내역서를 재연의 서재에 놓아두었습니다.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재연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연은 서류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조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났어 이건?
누가 제 서재에 놓아뒀어요? 누나가 도박빚이 18억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조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누나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넌 신경 쓰지 마. 재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요? 18억이에요. 대성그룹 자금까지 손댔더라고요. 이러다 회사가 망합니다. 조 여사가 재현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누나 잘못을 내가 왜 캐묻고 다녀?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감싸는 거야. 재현의 뇌리에 6년 전 일이 스쳤습니다. 서연도 가족이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산 가족. 그런데 왜 서연에게는 그 관용을 베풀지 않았을까? 어머니 6년 전. 서연이 일말입니다. 조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년 얘기는 왜 꺼내? 혹시 서연이가 정말 안 훔친 거 아닙니까? 누나 도박빚이 이렇게 심한데. 그 목걸이. 조 여사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닥쳐. 그녀는 도둑이야. 민경이가 직접 찾아냈잖아. 내 딸이 거짓말을 하겠어? 재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4년. 서연이 쫓겨난 지 8년째 되는 해. 대성그룹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민경의 도박빚이 결국 회사 자금까지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재현은 동분서주했습니다. 투자자를 찾고 은행을 설득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민경은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는 더 이상 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었습니다.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강원도 산속 암자. 서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했습니다. 아침 공양을 준비하고 마을로 내려가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보살님, 오늘도 왔어요? 마을 할머니가 서연을 반겼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약은 드셨어요?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서연은 10년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내려놓았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진실은 하늘이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대성그룹 본사.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재혼한 아내 미숙과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돈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재현은 가끔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맨발로 쫓겨나던 모습.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외치던 목소리. 그리고 2년 전 알게 된 누나의 도박빚.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강원도 출장 일정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성그룹 새 리조트 개발건. 강원도 산골 지역 현장 답사였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이틀 후. 오후 2시 강원도 산골 마을. 재현이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관음사. 기사님, 잠깐 차 세워주세요. 재현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왜인지 그 암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오후 2시 30분 암자 앞. 재현이 암자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손에 된장국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재현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 주름이 늘었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맑아졌습니다. 서연도 재현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셨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재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오후 3시 암자방 안. 낡은 이불 한 채와 경전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습니다. 재현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10년을 이렇게 산 거야? 네. 덕분에 마음이 편해요. 재현이 서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트고 갈라진 손. 15년간 자신을 위해 삼계탕을 끓이던 부드러운 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그때 어머니 말만 듣고.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워했으면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안 가져간 거야? 목걸이. 서연이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믿어주면 좋겠지만 안 믿어도 괜찮아요. 진실은 하늘이 알아요. 재현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빛. 10년간 원망 없이 살아온 그 모습. 정말 도둑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며칠 후. 오후 5시 대성그룹 본사 전무실. 최 비서가 재현을 찾아왔습니다. 전무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10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사모님이 쫓겨나시던 날. 재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최 비서 무슨 말이야? 저도 10년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본가 CCTV 백업 파일입니다.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과 큰아씨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모님을 보시고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무님, 10년 전 사모님은 결백하셨습니다. 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라고? 직접 보시면 압니다. 저녁 8시 재현의 서재. 재현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10년 전 추석날 새벽 2시. 본가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누나 민경이었습니다. 누나 민경이 어머니 방 금고를 열고 목걸이를 가져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민경이 서연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목걸이를 숨기는 장면까지. 재현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10년간 도둑이라 욕했던 아내. 맨발로 쫓아내고 이혼까지 했던 아내. 그녀는 처음부터 결백했습니다. 재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 서연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최 비서가 추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전무님, 이것도 보십시오. 그날 이후 큰아 씨가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긴 기록입니다. 3억을 받았습니다. 재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2016년 10월 15일 전당포 보관증. 민경 누나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10년 전 누나는 도박빚 때문에 목걸이를 훔쳤고 서연이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야? 최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6년 전부터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딸이라. 재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서연이는 억울하게 산속에서 다음 날 오전 10시 대성그룹 본가 거실. 재현이 어머니와 누나를 불러 모았습니다. 조 여사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바쁜 사람 불러놓고. 민경도 옆에 앉았습니다. 재현아, 회의 있는데 빨리 말해. 재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누나. 이거 한번 보시죠.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건. 조 여사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도박빚 갚으려고 목걸이 훔치고 서연한테 누명 씌운 거 맞지? 민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현아, 그게 아니라 10년 전 전당포 기록도 찾았어. 어머니 목걸이 누나가 팔았더라. 3억 받고. 재현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조 여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재현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조 여사가 침묵했습니다. 민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재현아,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도박빚이 너무 많았어. 빚쟁이들한테 협박받고 있었고. 재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서연이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15년간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한테? 민경이 소리쳤습니다. 그년이 뭔데?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천한 것이었잖아. 내가 아니라도 어차피 쫓겨날 년이었어. 재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조 여사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됐어. 그래, 알고 있었어. 6년 전에 알았어. 하지만 민경이가 내 친딸인데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 그녀는 어차피 남이야. 남을 위해 내 딸을 버릴 순 없어.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도 가족이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서연이는 그냥 남이었던 거예요? 조 여사가 외면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으면 남이지. 언제까지고. 재현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사기죄와 명예훼손으로. 민경이 재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재현아, 내가 친누나를 경찰에 넘길 거야? 미쳤어? 조 여사도 소리쳤습니다. 재현, 가족을 경찰에 넘기면 대성그룹 망하는 거야. 그래도 할 거야? 재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연이도 가족이었어요.
어머니와 누나가 가족을 파멸시킨 거예요. 저는 진짜 가족을 위해 바로잡겠습니다. 재현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민경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CCTV 영상과 전당포 기록.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검사가 민경에게 물었습니다. 피의자 박민경, 2016년 10월 14일 어머니 금고에서 목걸이를 절취하고 올케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을 인정합니까? 민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민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박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빚이 5억이 넘었어요. 빚쟁이들이 협박했고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어요. 검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케를 희생양으로 삼은 건가요? 민경이 울먹였습니다. 서연이가 제일 만만했어요. 친정 식구도 없고 어머니한테 미움받고 있었고 걔한테 뒤집어 씌우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것 같았어요.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피해자가 억울하게 산 겁니다.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까? 민경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지더라고요. 걔가 안 보이니까.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검사님, 의뢰인은 도박 중독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도, 사기, 무고,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외동딸의 재판.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민경,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민경이 일어섰습니다. 수갑을 찬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민경은 2016년 10월 14일 새벽 2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본가에서 피해자 조오 소유의 비취 목걸이를 절취하고 이를 올케인 이서연의 방에 은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서연을 범인으로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서연은 10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족에게 추방당하여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민경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민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정합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최 비서가 출석했습니다. 저는 당시 CCTV 백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진실을 알았지만 회장님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10년간 침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겁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핑계로 결백한 사람을 저버렸습니다. 조 여사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며느리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조 여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6년 전입니다. 재판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알고도 4년간 침묵한 겁니까? 조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민경이가 내 친딸인데 어떻게 해요?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에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결 선고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경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개인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10년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 이서연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회적 평판을 잃었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 민경이 쓰러졌습니다. 재현아, 살려줘. 나 감옥 못 가.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이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애워쌌습니다. 박민경 씨, 10년간 올케에게 누명을 씌운 소감이 어떻습니까?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민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본가. 조 여사가 뉴스를 보다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가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언어 기능도 손상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재현은 어머니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재현은 암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서연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서연이 재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땅이 차가워요. 재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트고 갈라진 손. 15년간 자신을 위해 헌신하던 손이 10년간 고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다 밝혀졌어. 누나가 한 짓이었어. 어머니도 알고 있었고. 서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 그날 형님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재현이 서연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평생 속죄하며 살게. 다시 나한테 와줘. 서연이 조용히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아요. 여기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미워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미워한 적 없어요. 당신도 어머니도 형님도 다 용서했어요. 재현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10년을 갚을 수 있을까? 서연이 재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느끼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재현은 서울로 돌아간 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서연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 없었으니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10년간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하면. 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마가 됐든 다 주세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서연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피해 보상금. 총 50억이 서연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돈으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서연의 집.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였습니다. 서연처럼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스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씨앗이 되었구나.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다. 민경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여사는 병원에, 재현은 절교 상태. 민경은 차가운 독방에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민경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다 서연이 때문이야. 그년만 아니었으면.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여사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반신마비로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재현은 매주 암자를 찾았습니다. 서연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연이 돌보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서연의 집 운영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재현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워하지 않아?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미워하면 제가 힘들더라고요. 용서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재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널 믿을게. 누가 뭐라 해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줘요. 산속 암자의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한은 그렇게 녹아내렸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오랜만에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둑으로 몰린 며느리? 버림받은 아내? 아니다. 나는 이서연이다. 10년의 시간이 나를 만들었다.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 단단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이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간 짊어지고 있던 억울함을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여느 때처럼 108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로 절을 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진실이 밝혀짐에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스님이 서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얼굴에 빛이 나는구나. 원한을 놓아주었구나.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스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후, 서연의 집은 전국 5개 지역의 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암자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서울로 내려와 쉼터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쉼터를 찾아왔습니다. 맨발로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서 쉬어요. 그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에게는 자신이 있습니다. 서연의 집이 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1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 민경은 징역 4년형을 마치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소 후에도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잃었고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민경은 허름한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서연이 때문이야.
그년이 고소 안 했으면. 하지만 그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 여사는 요양원에서 2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서연아, 미안해.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재현과 몇몇 친척들만 왔습니다. 민경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서연과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집 후원의 이사장으로 서연을 곁에서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처럼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10년 전 도둑이라 쫓겨난 며느리. 진실은 시누이의 도박빚과 시어머니의 공모였습니다. 악한 민경은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받았고 조 여사는 평생의 후회를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관했던 재현은 평생의 속죄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10년의 고난 끝에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위한 씨앗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도둑이고 누가 결백한지. 그리고 하늘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